네, 안녕하십니까. 유통관리사 2과목 상권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분석은요, 크게 이제 세 가지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유통상권 조사, 그다음에 입지 분석, 개점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상권인데요. 이 상권은 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상권과 입지를 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입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권이라는 것은 점포가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범위를 얘기합니다. 점포가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범위를 상권이라고 그러고요. 입지라는 것은 점포가 소재하고 있는 위치적인 조건을 얘기합니다. 입지는 소재하고 있는 위치적인 조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권과 입지 두 가지 차이점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1절 입지 선정과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중요성인데요. 소매점은 입지 산업이라고 할 만큼 장소의 위치에 따라서 매출과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전략 요인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소매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입지 선정은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개발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전략적인 요인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경쟁 우위라는 말이 나옵니다. 경쟁 우위는요, 책을 읽다 보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경쟁 우위 그러면 핵심 역량을 떠올리시면 되고요. 핵심 역량은 결국에는 어떠한 차별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경쟁 우위, 핵심 역량, 차별화 동의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적합한 입지 선택은 상품 기획 부문의 실수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고요. 입지 조건에 따라 유통 전략 믹스상 다른 요인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 마케팅에서 전략 믹스가 나오는데요. 보통은 이제 포피 믹스라고 합니다. 사피 믹스죠.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하나가 이제 프라이스고요. 하나가 그 다음에 프로덕트, 또 플레이스, 그 다음에 프로모션. 이 네 가지가 포피 믹스인데 그 중에서도 유통 전략 믹스이기 때문에 프로모션이 되겠습니다. 번역하면 이제 촉진이죠. 그래서 가격, 제품, 유통, 촉진이 되겠습니다. 유통이면 여기 있네. 플레이스네요. 이게 유통입니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입지는 다른 영향으로 현재의 기대와 미래의 목적이 변질될 수 있어서 정기적으로 평가되어야 된다. 그래서 또 입지 평가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보시면요. 입지 구성의 기본 요소인데요. 지금 여기 PPT에는 없지만은, 여러분이 지금 보는 PPT는요. 이 책에서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제가 뽑았습니다. 그래서 PPT에 없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요소로 유도시설, 인지성, 통행량 및 교통량, 상권의 질, 동선, 그다음에 시계성, 건물과 토지, 영업력, 그다음에 뭐 대체성, 경합성 정도 이런 것들이 이제 입지 구성의 기본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매점에 있어서 입지 유형인데요. 여기서는 도심 번화가가 중요합니다. 보시면은 CBD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용어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 약자인데요. 여기서는 지금 도심 번화가로 번역을 했지만은 중심 상업 지역을 얘기합니다. 중심 상업 지역을 CBD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상업 집적지로 고급 전문점이나 백화점 등이 입지하고 있어서 다양한 분야에 걸친 고객 흡입력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외에 뭐 도심 터미널 그러면 철도 환승 지점이죠. 그 다음에 도심 주택지 그러면 인구 밀집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교외 터미널, 외곽 도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책을 보실 때요. 항상 키워드 한두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간선도로변 교외를 왕래하는 자동차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상업 입지 지역이다. 교외 주택지, 주택 대부담이 많은 소비자나 젊은 세대가 많은 지역이다 되어 있고요.
대규모 유통단지, 단지 내 중심지에 위치한 상업적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소매점에 있어서의 입지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지 선정인데요. 이제 교재를 보시면 입지 주체가 요구하는 입지 조건을 갖춘 토지를 발견하고 주어진 부동산에 관한 적정 용도를 결정하는 것을 입지 선정이라고 합니다. 선택 기준으로는 가시성, 접근성, 상권력, 인구 밀도, 성장성, 편의성, 안정성, 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 입지 선정의 중요성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입지 선정 과정은 좀 더 유리한 경쟁을 하려는 입지 경쟁이 전개되며 결국에는 입지 경쟁이 조금 전에 봤던 경쟁 우위 확보, 핵심 역량 강화, 차별적인 어떠한 선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로 토지 단위 면적당 노동과 자본의 투자 비율을 높여서 토지 이용을 집약화시킨다. 다시 말하면요. 왜 입지 선정이 중요하냐? 즉 입지 선정의 목적이라고 할까요? 이거는요.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맥스 효율성인데요. 그래서 뭐 점포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입점하게 되어 있죠. 이 효율성은 투입 대비 산출을 극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 단위 면적당 투자 비율을 높여서 토지 이용을 좀 높이고자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입지 선정의 잘못은 경영관리상 노력의 낭비와 사비 실패를 초래할 수 있고요. 대상 부동산 위치와 주위 다른 부동산과의 균형 여부가 매우 중요하고 부동산의 가치는 대상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일 때 가장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의 가치 평가도 나중에 보면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또 살펴볼 수 있고요. 부동산을 일단 사용하면 그 용도를 마음대로 바꾸기 어려움, 비가역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꾸기 어렵다, 비가역성입니다. 그 다음에 입지 선정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재를 보시면요. 입지 평가의 기본 원칙이 나옵니다. 지금 책에서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용 가능성, 적합성, 수용 가능성. 그래서 세 가지 기본 원칙이 있다라는 거. 이용 가능성은요. 고려 중인 장소의 실제 임대랑 매입의 기대성을 얘기하고 적합성이라는 것은 장소의 규모와 구조의 적합성을 얘기합니다. 수용 가능성은 창업 희망자가 임대 매입할 자원이 있는지 기대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를 고려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PPT에는 없지만은 책에 보시면은 풍수 지리적 관점 입지 고려 요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경제성이나 균형성, 그 다음에 조화성을 고려해서 평가하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업입지 공간균배의 원리에 따른 분류가 나옵니다. 상업입지 공간균배의 원리에 따른 분류인데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시험에 이제 반드시 나온다고 보고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집심성, 집재성, 산재성, 그 다음에 집중성 또는 국부적 집중성이라고 합니다. 네 가지를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집심은 도시 중심지에 입지해야 유리하다. 그래서 집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백화점이라든지 고급 음식점, 뭐 보석가게, 뭐 서점이라든지 영화관 등은 도시 중심지에 입지해야 유리하는 걸 집심성 점포라고 합니다. 집재성은요, 동일한 업종이 한 곳에 모여 있어야 유리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례로 가구점, 뭐 중고 서점 이렇게 들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일산 가구점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용산 전자상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집재성 점포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뭐 학교나 이런 근처 가보면 복사 가게가 많잖아요. 어떤 집재성 점포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산재성은요, 분산 입지를 해야 유리한 점포를 산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모여 있으면 좀 안 좋다는 거죠. 산재성은. 이발소, 세탁소, 대중 목욕탕, 어물점, 소매점포 등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집중성은요, 어떤 특정 지역에 동업종끼리 국부적 중심지에 입지해야 유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뭐 농기구점이라든지 비료점, 그런 이제 농사 짓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런 것을 국부적 집중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상업입지 공간균배의 원리에 따른 분류 좀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상업입지 패턴인데요. 책에 보시면 분산적 근린형 상업입지,
집결적 근린형 상업입지, 광역 중심형 상업입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유형별 입지를 보겠습니다. 유형별 입지에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적응형 입지, 그 다음에 목적형 입지, 생활형 입지인데요. 적응형 입지라는 것은 거리에서 통행하는 유동인구에 의해서 영업이 좌우된 입지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목적형 입지는요, 고객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용하는 입지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생활형 입지는 아파트나 주택 등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입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읽어보면은 그냥 쉽게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좋은 입지 선정의 특성인데요. 책에서는 지금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균형성, 안정성, 조화성인데요. 균형성이라는 것은 인근 경쟁점과의 규모라든지 인테리어 상태 등의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는 것이고, 안정성은 점포의 투자 규모와 수익성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조화성은 주변 상권과의 조화 여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입지 평가의 기본 원칙, 그다음에 입지 선정의 특성, 이런 것들 제목 위주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책에서는 거기 물리적 상업지 입지 조건으로 사회 경제적 조건과 물리적 조건이 나옵니다. 이거는 각자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소매업 입지 조건에서는 거기 출점을 위한 유통시설 입지 평가 요소로 주목구구식 또는 체크리스트 방법 등이 사용될 수가 있고, 입지 부지 평가 요소로 뭐 보행 고객 통행량이라든지 차량 통행량, 그다음에 주차 시설, 교통, 점포 구성, 특정이 부지, 그다음에 점유 조건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통 집적 시설의 유리한 입지 조건으로는 교외 지역, 그다음에 간선 도로망, 핵 점포의 존재, 지역 최대의 주차장. 요즘에는 뭐 다 차를 몰고 다니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하는 게 또 중요하죠. 그다음에 점포 부족 상태, 동일 상권의 성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거는 그 다음 단락에 나오는 넬슨의 소매 입지론 8가지 평가 원칙입니다.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8가지이기 때문에 그럼 8가지 다 외워야 되느냐? 외울 필요는 없는데요. 이게 문제에 나왔을 때 곤란을 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디가 과연 문제가 될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타이틀은 접근 가능성, 성장 가능성, 중간 저지성, 상권의 잠재력, 누적적 흡입력, 양립성, 경쟁 회피성, 입지 경제성입니다. 접근 가능성은 고객들을 자신의 점포로 유인하는데 어떤 장애 요소가 있는지 이제 장애 요소를 확인해야 된다는 게 접근 가능성이고요. 장애 요소가 있으면 어때요? 이거를 이제 없애거나 줄여주는 게 중요한 거죠. 성장 가능성은 시장 규모나 선택한 상권이 주변의 인구 증가와 고객들이 소득 증가로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는지, 주변의 인구라든지 주변의 고객들의 어떤 소득 상황을 고려해서 입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중간 저지성은요, 말 그대로 이게 저지잖아요. 막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상업지역으로 가는 고객을 중간에 유인한다. 중간에 유인하기 위해서 그들이 주거지와 전에 다니던 장소의 중간에, 이 중간쯤에 점포를 개점하는 것이 유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 중간 저지성이 되겠습니다. 언뜻 보면은 좀 부정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단어인데요. 내용을 보니까 중간에 점포를 개점해서 고객을 잡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상권의 잠재력은요, 상권에서 취급하는 상품이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것인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만약에 수익성 확보가 안 된다, 그러면 굳이 입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지의 목표는 뭐예요? 입지, 왜 입지를 하느냐?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죠.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거는요, 비용을 최소화하고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적적 흡인력인데요. 동종의 점포가 서로 집중된 것이 업종에 따라 유익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동종의 점포가 막 모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언뜻 보면은 학교 앞에 이제 복사 가게들이 많은데요. 같이 있으면은 자기한테 좀 불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컴퓨터를 살 때도 뭐 용산 전자상가 가면은 많잖아요. 이런 식으로 딱 인식되기 때문에 누적적 흡인력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립성인데요. 상권에 서로 보완되는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가 양립하면 유리하다. 요 양립성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제를 내게 되면 양립성에서 낼 것 같아요. 상권에 서로 보완되는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가 양립하면 유리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체로 해서 이제 틀린 지문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쟁 회피성인데요. 상업 용지는 경합이 가장 작은 장소 선택해야 된다. 아무래도 경합이 작은 장소가 유리한 것이죠. 입지의 경제성인데 입지 비용을 수익성 및 생산성과 관련해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처럼 어떠한 요 목적에 따라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 또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관점에서 경제성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넬슨의 소매 입질 8가지 좀 들어보시면요.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6번 양립성을 좀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저지성 같은 것도 좀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절의 입지 환경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책을 보시면요. 인구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가구나 인구, 가구당 인구, 연령별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구 통계 연부를 시청이나 구청, 동사무소에서 구해야 되며 도매업 또는 소매업 조사보고서, 서비스업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생활상을 파악할 수가 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요. 입지 환경, 주변 환경을 분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의 증가라든지 가족 구성의 감소, 인구 구조의 변화, 특히 이제 인구 구조의 변화를 보시면요. 과거에는 나이가 어릴수록 층이 넓은 피라미드형이었으나 현재는 청년층이 어린이층보다 넓은 종형으로 바뀌었다. 거래 지역의 인구 구조는 취급 상태, 구색 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래서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요. 지금 인구가 점점 줄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라이프 스타일도 개인주의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입지 환경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데요. 시장의 분석에 있어서 인구 통계학적 분류 외에 소비자의 심적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은 제품의 새로운 의미 부여, 신제품 개발 등에서도 소비자의 잠재적 요구를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서 입지 환경을 분석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인구 통계학적 변인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리 구조 변인, 심리 구조 변인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그 인구 통계학적 변인 보시면은 연령, 성별, 인종, 세대 형태, 주택 소유, 교육 수준, 직업, 소득 수준 이런 것들이 전부 인구 통계학적인 카테고리에 속한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불러드린 인구 통계학적인 카테고리에 연령, 성별, 인종, 세대, 주택 소유, 교육 수준, 직업, 소득 수준, 직업이나 어떤 소득 수준 이런 것들이 전부 인구 통계에 들어간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쟁 상황 파악인데요. 여기서는 지금 3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업종 분석, 그 다음에 점포 분석, 브랜드 분석이 있습니다. 업종 분석은요, 상권 내 업종별 점포 수, 업종 비율, 업종 층별 분포를 파악하고요. 업종별로 판매 업종과 서비스 업종을 구분할 수 있는데 이들이 구조를 파악하여 경쟁 상황을 인지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포 분석인데요. 건물이 층별 점포 구성을 분석하여 1층, 2층 이제 층별로 분석하는 거죠. 건물의 1층 구성비가 높으면 상권이 나쁘고 구성비가 고르면 상권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브랜드 분석인데요. 그러니까 점포 분석에서는 이거죠. 구성비가 고르면 일단 상권이 좋다라고 이제 판단되는 것입니다. 브랜드 분석은요. 우리나라 소비자는 브랜드 선호도가 높으므로 유명 브랜드가 많이 입점되어 있으면 좋은 입지로 이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경쟁 상황을 파악할 때는 이 3가지를 고려해서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너지 효과 분석인데요.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책을 읽다 보면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시너지라는 거 있고요. 시너지 효과가 있고요. 이거 좀 필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는요,
이거는 범위의 경제에서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학습 효과는요, 규모의 경제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범위라 해서 이게 스코프라고 얘기하고요. 규모라서 이거를 스케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범위 경제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시너지 효과인데요. 여기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시너지 효과는. 수익과 같은 정의 시너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비용과 같은 부의 시너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서 수익을 냈습니다. 또는 B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서 수익을 발생시켰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각자 하는 것보다 A와 B 기업이 결합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면은 이게 더 크다라는 것이 어떤 시너지 효과가 되는 거고요. 이 비용 측면에서는 A에서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과 또는 B 기업이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 각각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도 만약에 A 기업과 B 기업 또는 A 점포와 B 점포가 같이 코어해서 어떠한 상품을 발생시키면은 이때 들어가는 비용이 더 작아질 수가 있습니다. 수익 측면에서는 합치면은 더 늘어나는 거고요. 비용 측면에서는 합쳐지면 더 줄어드는 거. 이거를 시너지 효과 또는 범위 경제라고 합니다. 좀 기억해 보시고요. 학습 효과는요, 규모의 경제인데요. 규모의 경제는 이거는 대량 생산을 통해서 물건을 많이 만들면 어떻습니까? 물건을 많이 만들면은 평균 비용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비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평균 비용의 하락을 가져옵니다. 이 학습 효과라는 것은요, 반복해서 일을 하면은 그만큼 비용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이 학습 효과고요. 이거는 대량 생산을 통해서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평균 비용이 계속 떨어지면요, 나중에는 독점화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요, 이 기업이 독점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그래서 지금 시너지 효과는 범위 경제를 설명한 거고요. 학습 효과라는 것은 규모의 경제를 설명합니다. 여기 보면 시너지 효과 분석 보겠습니다. 동종 업종이 집적되어 있으면 초기 투자비가 높을 수가 있고요. 판매 업종이 집중된 명동이나 백화점, 할인점에 외식업을 출자하면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같은 업종끼리 집중되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 얘기는요, 이 두 가지죠. 수익 측면에서 합치면 늘어나고 비용 측면에서 합치면 줄어들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특정 시설에 의존하는 입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호텔이나 백화점, 시장, 대형 오피스, 그런 복합 빌딩 등이 바로 옆이나 그 영향권에서 벗어난 지역에 입점해야 된다 되어 있고요. 하지만 소매점 판매업의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대형 할인점 등 대형 시설물을 좋아하고 사이버 시장이 증가하고 있으며 재고의 부담과 점포의 과부하 상태를 고려하여 특정 시설에 의존하는 입지를 각축 피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시너지 효과 분석에서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보시면 점포 접근성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이제 입지 접근성, 그 다음에 입지 접근성에서는요, 고객 창출형, 고객 의존형, 통행 의존형 등이 나오고요. 각자 한번 읽어보시고요. 접근성 분석에서 적응형 입지, 도보자의 접근성 우선 고려해서 도보자가 접근하기 쉬운 출입구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적응형 입지고요. 또는 이제 우리가 대중교통, 지하철을 많이 타잖아요. 버스나 이런 것들을. 그럼 거기 근처에 입점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적형 입지인데요. 특정 테마에 따라서 고객이 유입되므로 차량이 주 도로에서 접근하기 쉬워야 된다. 이렇게 목적형 입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형 입지는 지역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식당 등이 해당된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점포의 접근성인데 점포의 접근성은 점포 전면 도로의 접근로가 고객 흡입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로의 특색을 잘 파악해야 되고 이 도로에 따라서 또 매출에 영향을 미치죠. 점포의 특징에 따라 일정한 통풍을 고려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접근성 구성 요소로 거시 요인, 미시 요인, 센터 내부 요인이 있는데요. 거시 요인으로는 도로 패턴이라든지 도로 상태, 자연장애, 그 다음에 인공장애 등을 얘기하고
미시 요인은요, 점포 외관, 교통량, 뭐 도로 정체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센터 내부 요인으로는 임대료 지가라든지 핵점포 여부, 점포 밀집성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그다음 밑에 나와 있는 점포 가시성인데요. 이 점포 가시성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포 가시성은 고객 충성도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합니다. 고객 충성도에 따라서. 고객 충성도가 높거나 역사적으로 오래된 유명 점포일 경우에 있어서는 가시도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점포 가시성은 고객 충성도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객 충성도죠. 충성도가 높으면은 가시성의 중요도는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고객 충성도가 낮거나 유동 고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우 가시도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충성도가 낮으면은요, 이때 가시성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좀 잘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챕터인 입지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분석은요, 상당히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1절 보시면 상업지 공간 구성 이론이 나옵니다. 상업지 공간 구성 이론에서 이제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동심원 이론인데요. 여기 여러 가지 이론이 나오는데 이 이론들은 그 누가 주창했는지 그 이름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동심원 이론은요, 버제스고요. 여기 버제스가 나옵니다. 동심원 버제스고, 도시 구조를 중심 비즈니스 지대, 이 중심 비즈니스 지대가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 CBD 또는 CBDS 디스트릭트 복수로 쓴 거죠. CBD 또는 CBDS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전이지대. 전이지대는요, 도시발전 과정에서 특정 지대의 확장으로 소멸될 가능성이 많은 지대를 점이지대라고 합니다. 이 전이지대 좀 잘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전이지대는요, 다른 책을 보시면 뭐 점이지대 또는 천이지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다 이제 동의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립근로자 거주지대, 그 다음에 중산층 거주지대, 통근자 거주지대의 5종으로 분류한다. 그래서 지금 그림을 보시면요, CBD를 중심으로 점이지대, 동의어라 그랬죠? 또는 천이지대라고도 씁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중산층, 통근자.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래서 5종으로 분류한다. 그래서 이 5종은 여러분들이 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들 지대는 동심원적 구조를 이루어 제각기 외측에 인접한 지대를 잠식하면서 팽창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점점 커진다. 이게 이제 동심원 이론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특징은요, 지금 책에는 없지만은, 도시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동심원 이론 하나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그러니까 CBD 지역에서 멀어질수록 접근성, 그 다음에 지대, 그 다음에 인구 밀도 등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범죄 빈곤 등, 범죄 빈곤 등의 문제가 감소합니다. 문제가 감소한다. 한번 이 부분을 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접근성, 지대, 인구 밀도 등이 낮아지고 범죄 빈곤 등의 문제가 감소한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안 좋은 거죠. 이런 것들이 어때요? 전부 다 낮아지고 감소하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1번부터 5번으로 갈수록 이 특징은 1번에서
5번으로 갈수록,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갈수록 지대라든지 인구 밀도 또 낮아지고 범죄 문제가 감소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이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선형 이론이 나오는데요. 선형 이론은 여기 나와 있듯이 호이트가 주장한 것입니다. 미국의 142개 도시를 대상으로 교통로의 발달과 관련지어서 도시 내부 구조를 설명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도심의 중심 업무지구, 즉 여기 1번이 CBD죠? 또는 CBDS 이렇게 되어 있죠? 중심 업무지구가 있고 도심으로부터 새로운 교통로가 발달하면 교통로를 축으로 이렇게 도매 경공업 지구가 부채꼴 모양으로 확대된다. 선형 이론의 특징은요. 교통로를 축으로 지금 이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거랑 좀 틀리죠? 그 다음에 교통로를 축으로 도매 경공업 지구가 부채꼴 모양으로 확대된다. 부채꼴 중요합니다. 그림에서 이렇게 이제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와 인접하여 사회계층이 다른 주민들의 주거 지역이 저급, 중급, 고급 순으로 발달함으로써 도시 교통의 축이 거주지 분할을 유도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가장 중요한 거, 도시 교통의 축이 거주지 분할을 유도한다. 그래서 호이트는요, 이 교통을 중요시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호이트 그러면요, 교통이랑 부채꼴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통과 부채꼴. 그 다음에 1번부터 5번까지 어떻습니까? 중심 업무지구, 도매 경공업지구, 저소득층, 중상층, 고소득층. 조금 전에 봤던 그 동심원 이론도 1번부터 5번까지 되어 있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뭐 지대라든지 인구 밀도가 낮아지고 범죄 빈곤의 문제 감소한다 그랬잖아요. 그건 똑같은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는 그 이론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은 그 동심원 이론에서 나온 건데요. 호이트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일단 1번, 2번, 3번, 4번, 5번인데 아까 동심원에서는 1번, 2번, 3번, 4번, 5번이었잖아요. 1번 옆에 2번이 있고 2번 옆에 3번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호이트에서는 1번 옆에 2번도 있고 지금 3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옆에 4번도 있고 5번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약간 그 버제스가 얘기했던 동심원 이론과는 조금 차별화된 특징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